72살 수진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낡은 집에서 홀로 사셨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40억 재산가라는 걸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할머니를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신당한 어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일까요? 나는 수진, 72살의 노인이다. 서울 외곽의 낡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넘게 살았던 곳이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마당의 시멘트 바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다. 이웃들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갈 때마다 나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는다. 떨어진 채소나 할인하는 물건만 골라 산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나는 그냥 둔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 강남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한 채. 매달 4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온다. 은행 계좌에는 40억 원이 넘는 돈이 잠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간다. 돌아가신 남편의 말이 늘 귓가에 맴돈다. 자식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사람은 쉽게 나태해진다고. 그래서 나는 아들 재원에게 단 한 번도 내 재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재원은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 월급은 많지 않고 전세 자금 마련도 힘들어한다. 가끔 전화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아프다.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참는다. 어제도 재원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고 상사가 힘들게 한다고 했다.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다. 아들이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과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다. 마당에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고 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간소하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내 선택을 지지했을까? 아니면 이제는 재원에게 알려주라고 했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는 재원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들이 좀 더 단단해질 때까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밤이 깊어간다. 나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시장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는 그런 하루. 하지만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평온함이 깨진 것은 일주일 후였다. 재원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상대는 지은이라는 여자였다. 앱에서 만나 6개월째 사귄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며칠 후 재원이 지은을 데리고 왔다. 첫인상은 강렬했다. 차가운 아름다움이었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완벽한 화장.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실망이 번졌다. 재원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못 본 척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은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부모는 이혼했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눈에는 늘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지은이 재빨리 주워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스쳤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 짧은 순간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도 한때는 순수했겠지. 하지만 삶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연민과 경계심이 동시에 들었다. 재원은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 전세 자금, 예식장, 신혼여행. 나는 고민 끝에 1,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논 한 조각을 팔고 적금을 깨야 했다. 재원에게는 어렵게 마련했다고만 말했. 강남의 건물 이야기는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었다. 지은이 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도 거칠애일 뿐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결혼식 때 제가 입을 옷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은 캐주얼한 분위기를 선호한다고. 그 말의 숨은 의미를 나는 알아들었다. 내가 그들의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재원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가 그친 지 며칠 후 지은이 혼자 찾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카탈로그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라고 어머님도 현대적인 감각이 있으신지 물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재원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예전의 재원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지은이 말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마치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3년 전 내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였다. 재원은 매일 퇴근 후 들러 죽을 끓여주었다.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하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겼다.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재원과 단둘이 남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표정을 살폈다. 피곤해 보였다. 행복해야 할 예비 신랑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이 돌아오자 그의 얼굴에 다시 억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무언가 요구할 때마다 재원은 무조건 수긍했다. 비싼 예식장, 호화로운 신혼여행, 명품 혼수, 모든 것을 그녀의 뜻대로 했다. 나는 깨달았다. 아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 남겨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은 그런 재원의 마음을 알고 아니, 이용하고 있었다. 가끔 일부러 화를 내거나 토라지는 척하면 재원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재원이 지은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하자 그녀가 슬쩍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어색하게 팔을 내렸다. 그 작은 몸짓에 두 사람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재원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과 오늘 본 움츠러든 어른의 모습이 겹쳐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지은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결혼식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작고 친밀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인티메이트한 분위기로 젊은 친구들만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가족과 친척들은 제외하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올 나이 든 친척들은 더더욱. 그리고 그 명단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우연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재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충전하다가 페이스북 알림을 보게 되었다. 지은의 프로필이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부산의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들. 그녀가 말한 상류층 집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우리 집보다 더 어려워 보였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이었다.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재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고 있는 걸까? 나는 태블릿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를 만난 것은 시장에서였다. 그녀는 내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었다. 아들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다른 집은 벌써부터 한복 맞추고 난리라고. 나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집에 돌아오니 재원의 여동생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결혼식 날짜도 안 알려주냐고. 엄마는 초대받았냐고. 나는 침묵했다. 수진은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놀라움과 분노가 전해졌다. 당장 오빠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다.
그날 저녁 재원이 집에 들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수진이 전화했던 모양이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지은의 뜻을 전했다. 작은 결혼식을 원한다고,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겠다고. 그때 지은이 교묘하게 끼어들었다.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큰 결혼식은 좋지 않다고. 어머님도 곧 손주를 보고 싶으실 거라고. 그 말에 재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더욱 지은의 편에 섰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그녀를 놓치면 영영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처럼. 지은은 자신의 무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35의 재원에게 결혼과 아이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녀는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때로는 달콤한 미래를 보여주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을 듯 위협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그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창밖의 어둠이 내 마음처럼 깊고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참기로 했다. 언젠가 재원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비록 그 기다림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다 해도. 결혼식 날이 밝았다. 새벽 4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니, 사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장롱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한복을 꺼냈다. 45년 전 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것이다. 연분홍색 저고리와 진분홍색 치마.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곱고 단아했다. 조심스럽게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 그리고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입고 있기로 했다. 기억이 밀려왔다. 45년 전 그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라고.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대라고.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품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결혼식장에조차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6시, 7시, 8시, 시간이 흘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혹시라도 재원이 마음을 바꿔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9시가 되었다.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침묵했다. 10시, 11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여전히 전화기는 조용했다. 정오가 되었다. 이제 결혼식이 한창일 것이다.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겠지. 재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겠지.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고름을 풀었다.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억제할 수 없이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어미의 서름이 밀려왔다. 바닥이 차가웠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울었다. 한복이 구겨지는 것도 화장이 번지는 것도 상관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한복을 다시 개어 장롱에 넣었다. 아마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이다. 세수를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다. 아들의 결혼식 날에 비라도 왔다면 핑계라도 댈 수 있었을 텐데. 하늘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었다. 나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국,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하지만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겠다고. 내 아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이제 나도 놓아줄 때가 되었다. 전화기는 끝까지 울리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김씨 아주머니가 박씨 아주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피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신라호텔에서 대단한 결혼식이 있었다고 했다. 우연히 그곳에 일이 있어 갔던 조카가 봤다고. 신부 이름이 지은이었다고. 그리고 신랑이 재원이었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300명이 넘는 하객이 있었다고 했다. 호화로운 꽃장식과 유명 가수의 축가가 있었다고.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라던 지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박씨 아주머니의 친척이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지은이 하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서울에서 오신 시어머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 귀를 의심했다. 지은의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소개했다고? 그럼 나는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가? 김씨 아주머니가 더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 재원의 친척에게 물었다고 한다. 진짜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그러자 지은이 먼저 대답했다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요양 중이시라고. 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문을 닫아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라니. 내가 언제 아팠단 말인가. 지은은 나를 아픈 사람으로 숨겨야 할 존재로 만들어버렸.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수진이었다. 재원의 여동생. 그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결혼식장에 갔다가 어머니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오빠에게 따졌지만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지은이 옆에서 차갑게 웃고만 있었다고.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오빠가 극구 말렸다고. 지은의 가족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다고. 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오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수진이 떠난 후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나는 담담하게 용건을 말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이 변호사는 놀란 듯했지만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이 고요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아들의 결혼식 날, 나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 재원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이제 놓아줄 것이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향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다. 깔끔한 사무실에 들어서니 그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남편의 친구답게 여전히 다정했다. 자리에 앉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내 재산 규모와 상속세,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강남의 건물과 예금을 합치면 40억이 넘는다고. 상속세도 상당할 거라고. 그때 문득 혜진이 생각났다. 내 조카의 딸.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나에게 왔던 아이. 이제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나를 큰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른다. 혜진은 특별한 아이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밝았고 성실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다.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때로는 과일을 사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3개월 전에 일이 떠올랐다. 재원이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지은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조차 뜸해졌다. 반면 혜진은 달랐다. 최근에 회사에서 해고되어 힘든 상황인데도 여전히 매주 찾아왔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자주 올 수 있다며 웃었다. 지난주에는 내 방을 청소해 주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재산을 혜진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재원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이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다. 정말 확실한 결정이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하다. 혜진은 내 피부치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반면 내 아들은 나를 버렸다. 이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유언장과 함께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혜진이 갑작스러운 재산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늘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재산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도 저녁에 들르겠다고.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고 싶다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일주일 후 오후 예고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였다. 최신형 모델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재원과 지은이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 지은은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 행동에 나는 굳어버렸다. 손으로 코를 가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마치 악취를 맡은 것처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 이 집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노인 냄새라고. 환기를 좀 시켜야겠다고. 재원은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 지은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낡은 가구, 오래된 벽지, 바랜 커튼.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재원이 어색하게 용건을 꺼냈다. 펜트하우스를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5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그것도 모자라 직접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 그런 큰 돈은 없다고. 보증도 설 수 없다고. 이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돌변했다. 차가웠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 그 돈을 어디에 쓰시냐고. 관에 넣어 가져가실 거냐고. 충격적인 말이었다. 재원조차 놀란 듯 아내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은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 시골에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며느리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라고. 그때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인 것 같았다. 불안? 초조? 아니면 두려움. 갑자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 이런 곳에 더 있을 수 없다며 재원을 재촉했다. 재원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내를 따라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지은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벤츠도 명품 옷도 모두 허세일지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이미 빚에 쫓기고 있는지도.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졌.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태도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아들이 낯설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재원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지은의 남편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ATM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었.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인간의 본성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특히 지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함정을 준비했다. 다음 주 나는 일부러 은행에 다녀왔. 20억 원이 적힌 정기예금 통장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한 듯 올려놓았다. 마치 깜빡 잊고 둔 것처럼. 이틀 후 재원과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은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다. 심지어 내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거실로 들어선 지은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다. 통장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번쩍이는 욕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곧 그것을 숨기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참 정겹다고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너무 뻔했다. 그녀는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청소했다. 재원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아내가 어머니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청소를 마친 지은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자신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어머니께서 손주를 보시길 원한다는 걸 안다고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다. 만약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꼭 아이를 갖겠다고, 손주를 자주 보여드리겠다고, 함께 살 수도 있다고. 재원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기적 같다며 감격해했다. 그리고 내게 간절히 부탁했다. 이번만 도와달라고. 지은이 정말 변했다고.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은행에 가자고 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특히 지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다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쓴웃음을 지었. 통장 하나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특히 지은의 변신은 가히 연기상을 줘도 될 만큼 완벽했다. 아이까지 미끼로 던지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 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놓았다. 월요일에 그들이 은행에 나타났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니 자주 와달라고. 그리고 이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서류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밤이 깊어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그리고 그 밑에 진짜 얼굴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이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날이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재산의 주인을 바꾸는 날. 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남의 건물과 모든 예금, 그리고 이 집까지. 모든 재산을 혜진에게 넘기는 서류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혜진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부서 있었다. 이 변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다고, 너무 큰 선물이라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돌봐준 것, 그것이 자격이라고 말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그것이 자격이라고. 혜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끝내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 변호사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혜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갈 것이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갑자기 이사를 가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저 혜진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 저녁 무렵 재원과 지은이 도착했다. 그들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대문을 열었. 하지만 텅 빈 마당을 보고 멈춰섰다. 가구들이 모두 사라진 집은 을씨년스러웠. 김씨 아주머니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전에 이삿짐 차가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수진 씨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속았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재원을 향해 외쳤다. 처음부터 당신 집이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고. 그런데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이제 와서 돈도 못 받게 되었다고.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충격이었을 것이다. 지은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시간을 낭비했다고,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날 걸 그랬다고. 그때 나타난 것은 나였. 혜진의 차에서 내려 그들 앞에 섰다. 재원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지은에게 속았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다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다고. 결혼식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냐고. 재원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혜진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무너져 있는 재원의 모습이 보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혜진의 아파트는 작았다. 방 2개짜리 소박한 공간이었다. 거실도 좁고 부엌도 비좁았다. 40년을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던 나에게는 답답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힘들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혜진의 방 앞을 지나야 했다. 창밖을 보면 다른 아파트의 창문들만 보였다.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
혜진도 힘들어했다.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은 부담감이 컸다. 세금 문제며 건물 관리며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게다가 나를 모시는 것까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좁은 공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부터 재원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20번도 넘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다. 지은과 이혼하겠다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문자 내용은 점점 절박해졌다. 지은이 자신을 속였다고, 처음부터 돈만 노렸다고, 이제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다시 효도하겠다고. 나는 모든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다. 번호를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 그의 연락이 나를 흔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진도 찾아왔다. 혜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가 불쌍하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울며 매달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아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고.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 피부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좁은 공간도 익숙해졌고 혜진과의 동거도 자연스러워졌다. 혜진은 건물 임대 수입으로 여유가 생기자 직장을 그만뒀다. 대신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런 혜진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재원 씨를 용서하지 않을 거냐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간다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 선택을 존중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족인 이유였다.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밤이 되면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다. 72년 인생에서 50년을 아내로, 30년을 어머니로 살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로서 살고 싶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비록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인생도 그랬다. 많지 않아도 진짜가 있으면 충분했다. 1년 반이 흘렀다. 어느 날 혜진이 들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지은이 재원을 떠났다고 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재원이 곳곳에서 빚을 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를 사겠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투자한다며 사채까지 썼다. 모든 것이 지은을 위해서였지만 정작 그녀는 떠났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지은은 재원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나이 많은 사업가였다. 그에게도 거짓말로 접근했지만 결국 들통났다. 그 남자가 지은의 정체를 파헤쳤다. 과거의 거짓말들, 사기 전력, 빚더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업가는 그녀를 고소했고 지은은 결국 파산했다. 재원의 소식도 들려왔다. 강남의 번듯한 직장을 잃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다. 15평방미터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다고. 그래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한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들.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을 먹이고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웠던 아이.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확인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말했다. 재원 씨가 왔다고. 만나지 않겠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대신 도어 스코프로 밖을 보았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재원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를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가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보였다. 봉투를 문 앞에 놓으며 말했다. 많지 않지만 용돈이라고. 앞으로 매달 가져오겠다고. 내 마음이 흔들렸다. 문을 열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던 재원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구부러진 어깨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혜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이제 나는 74살이다. 혜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화려하지 않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끔 재원을 생각한다.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그것을 뒤늦게 배웠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창밖에 봄비가 내린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